아버지, 안 돼요. 제발 그만하세요. 민석의 절규가 눅눅한 새벽 공기를 갈랐다. 하지만 아버지, 박춘삼 노인은 멈추지 않았다. 아니, 멈출 수가 없었다. 낡은 붓이 하얀 페인트 통을 오가며 아내의 유작이자 집의 역사였던 벽화를 무심하게 지워나가고 있었다. 쉭, 쉭, 붓질 소리가 민석의 심장을 도려내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울렸다. 1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치매 증상이 깊어지며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내던 아버지가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걸까? 저 벽화는 화가였던 어머니가 평생에 걸쳐 그린 가족의 자화상이었다. 민석과 누이의 어린 시절, 부부의 젊은 날, 소박하지만 행복했던 순간들이 목련과 산수유가지 사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여보, 아버님 완전히 이상해지셨나 봐. 아내 현숙이 창백해진 얼굴로 속삭였다. 온 가족이 망연자실한 채 한평생의 추억이 하얀 페인트 뒤로 사라지는 광경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아버지의 눈에는 무언가 절박하고도 공포에 질린 빛이 서려 있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헛소리가 새어나왔고 앙상한 등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다. 숨겨야 혀. 그놈이 오기 전에. 여보, 미안혀. 그놈이라니?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아버지, 제발이요. 이건 엄마의 전부였잖아요. 딸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니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충격적인 모습이었다. 끙, 끙. 아버지는 앓는 소리를 내며 더욱 격렬하게 붓질을 했다. 앙상한 손목에서 페인트가 흘러내려 바닥에 뚝뚝 떨어졌지만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마치 저 벽화 뒤에 혹은 벽화 자체에 무언가 끔찍한 비밀이라도 숨겨져 있는 것처럼. 이상해. 이건 단순한 치매 증상이 아니야. 민석이 중얼거렸다. 지난 1년간 아버지를 모시며 온갖 증상을 겪었지만 이런 광적인 집착은 처음이었다. 동물적인 본능에 가까운 무언가를 지키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때였다. 툭. 붓을 든 아버지의 손이 벽의 한 지점에서 멈췄다. 가장 화려하게 피어있던 목련꽃 봉우리 자리였다. 아버지는 갑자기 붓을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하얗게 변해버린 벽을 응시하며 가늘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는 지난 1년간 들어왔던 어떤 신음과도 달랐다. 공포와 회한, 그리고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호소하는 듯한 애절함이 모두 담겨 있었다. 도대체 저 벽에 뭐가 있었던 거야? 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어깨를 붙잡았다. 차갑고 앙상한 뼈의 감촉이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이것은 분명 평범한 상황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하얀 벽을 향해 끄끄 울고 있었다. 지난 세월 동안 잊고 있던, 아니, 아버지가 필사적으로 숨겨왔던 무언가가 하얀 페인트 아래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무언가를 알고 계시는구나. 민석은 깨달았다. 생전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다. 내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농사꾼이 아니야. 지켜야 할 게 많은 사람이지. 그리고 아버지의 벽화 밑에 숨겨진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한 장의 낡은 사진과 아버지가 중얼거린 낯선 이름에서 시작됩니다. 제1장 금이 간 일상, 흔들리는 기억. 여보, 아버님 저러시다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현숙의 떨리는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은 저녁 식탁의 정적을 깼다. 민석은 식탁 건너편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하며 멍하니 앉아있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 달 전 벽화 소동 이후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 예전엔 그저 기억이 오락가락하고 가끔 사람을 못 알아보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불안에 떨며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날이 더 많았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밤에는 잠을 설치며 집안을 배회하기 일쑤였다. 마치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찾아 헤매는 사람처럼. 오빠 계속 이렇게 둘 수는 없잖아. 요양병원이라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교사인 동생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차분하지만 걱정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민석의 어깨가 무겁게 처졌다. 건축 설계사로 일하며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 자부했지만 자신의 아버지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다. 치매라는 병이 기억을 앗아갈 뿐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를 바꾸지는 못할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아버지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가끔씩 아무도 없는 현관을 보며 길게 소리를 지르곤 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온 가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오만덕? 이놈, 여긴 절대 못 찾아. 오만덕. 가족들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아버지의 고향 친구분들은 대부분 돌아가셨거나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누구일까? 아버지의 망상 속에 존재하는 가상의 인물일까? 아니면 과거에 깊은 원한이라도 졌던 사람일까? 아버님, 식사하셔야죠. 현숙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죽그릇을 내밀었다. 평소 같으면 힘없이 몇 술 뜨셨을 텐데 아버지는 그릇을 밀쳐내며 고개를 저었다. 그 공허한 눈빛이 민석의 가슴을 후벼 팠다. 민석은 지난 한 달간 아버지를 데리고 온갖 병원을 다녀봤다. 뇌 MRI, 인지 기능 검사, 심리 상담까지. 하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다. 노인성 치매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망상과 불안 증세가 동반된 경우로 약물 치료와 함께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들은 판에 박힌 말만 되풀이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민석의 마음은 조급해졌고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다. 아버지의 체중은 오케이주의나 줄었고 한때 꼿꼿했던 허리는 더욱 구부정해졌다.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하시던 손주들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내가 죄인이야. 아버지가 중얼거렸다. 그걸 지키지 못했어. 당신과의 약속인데. 아내 현숙은 고개를 저었다. 건축 설계사로서 자신의 작품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 같은 자괴감이 민석을 짓눌렀다. 고객들에게는 완벽한 도면과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정작 아버지의 무너져가는 세계 앞에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안 그러셨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어린아이처럼 순하고 잘 웃는 분이셨다. 어머니가 그림을 그리면 아버지는 옆에서 조용히 벼르를 갈아주셨고 어머니가 산책을 나가면 그림자처럼 뒤를 따랐다. 어머니가 기침만 해도 아버지는 바로 달려가 등을 쓸어주셨다. 어머니가 잠시 외출이라도 하면 아버지는 대문 앞에서 꼼짝 않고 어머니를 기다렸다. 내 아버지는 나 없으면 못 살아. 어머니가 장난처럼 하시던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냥 부부의 금실을 보여주는 말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던 것 같았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단순한 아내 이상으로 의지하고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풍파를 막아주는 유일한 방패처럼. 제2장 먼지 쌓인 과거, 낯선 이름. 수진아, 솔직히 말해서 나는 정말 모르겠다. 민석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10년 넘게 복잡한 건축 도면을 다뤄왔지만 아버지의 머릿속처럼 미궁에 빠진 설계도는 없었다. 의학 서적을 뒤져보고 치매 관련 논문도 찾아봤지만 아버지처럼 특정 인물의 이름 오만덕을 부르며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는 사례는 찾기 어려웠다. 오빠, 혹시 어머니 유품 중에 뭐 단서가 될 만한 거 없을까? 수진의 말에 민석은 고개를 들었다. 그러고 보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정신이 없어 유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쓰시던 작은 서재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그날 저녁 민석과 수진은 먼지가 뽀얗게 쌓인 어머니의 서재 문을 열었다. 익숙한 묵향과 낡은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미술사 서적과 시집들이 꽂혀 있었고 한쪽에는 어머니의 손때 묻은 화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자식들에게는 언제나 따뜻하고 인자한 어머니였지만 이 작은 공간에서만큼은 고독한 예술가, 화가 이정희로 존재하셨다. 남매는 말없이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낡은 앨범, 빛바랜 편지들, 그리고 수십 권의 스케치북이 나왔다. 스케치북에는 온통 가족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민석의 첫걸음마, 수진의 입학식, 그리고 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까지. 어머니, 정말 우리밖에 모르셨구나. 수진이 눈시울을 붉혔다. 그런데 마지막 서랍을 열었을 때 낯선 물건 하나가 나왔다. 낡고 자그마한 오동나무 상자였다. 자물쇠는 없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사진 한 장과 작은 열쇠 꾸러미, 그리고 낡은 가죽 표지의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모습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런데 두 사람 옆에 처음 보는 젊은 남자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강렬한 눈빛과 다부진 체격,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을 풍기는 남자였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1972년 여름 고향에서 춘삼, 정희, 그리고 마지막 이름 부분은 얼룩 때문에 번져서 알아볼 수가 없었다. 이 남자 누구지? 민석이 중얼거렸다. 아버지의 친구였을까? 하지만 아버지에게서 저런 인상의 친구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 순간 민석의 뇌리를 스치는 이름이 있었다. 오만덕? 설마. 그 순간 수진이 일기장을 펼쳐들었다. 오빠, 이거 봐. 일기장은 어머니의 것이었다. 하지만 초반 몇 장은 어머니의 단아한 필체가 아닌 거칠고 힘있는 남자의 필체로 채워져 있었다. 바로 아버지의 글씨였다. 1972년 5월 12일. 그놈이 나왔다. 5년 만이다. 눈빛은 여전하더구나. 뱀 같은 눈빛. 정희는 불안해하지만 내가 지켜야 한다. 그 아이와 한 약속이니까. 이것만은 절대 넘겨줄 수 없다. 1972년 5월 18일. 오늘도 그놈이 집 주위를 어슬렁거렸다. 정희에게 손이라도 까딱하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우리는 떠나야 한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그 아이의 다랑아리를 지킬 수 있는 곳으로. 다랑아리? 민석과 수진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아버지가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오만덕이라는 인물을 피해 야반도주라도 했다는 말인가? 일기장은 그 페이지를 마지막으로 찢겨 있었다. 그리고 다음 장부터는 어머니의 일기가 시작되었다. 어머니의 일기는 온통 평범한 일상에 대한 기록뿐이었다. 마치 그 이전의 모든 일을 의식적으로 지워버리려는 듯했다. 오빠, 아버지가 대체 뭘 숨기고 계셨던 걸까? 수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아버지의 망상이 단순한 치매 증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다랑아리는 무엇이며 뱀 같은 눈빛을 가졌다는 남자, 오만덕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민석은 오동나무 상자 안에 있던 녹슨 열쇠 꾸러미를 집어들었다. 어디에 쓰는 열쇠일까? 이것이 아버지의 닫힌 기억을 열어줄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3장 과거에서 온 편지, 현실이 된 망상. 아버지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이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만덕의 이름을 부르며 불안에 떨었다. 그놈이 오고 있어. 창문 단단히 걸어 잠가. 어서. 아버지는 낡은 열쇠 꾸러미를 부적처럼 손에 꼭 쥐고 잠이 들었다. 민석은 그런 아버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동시에 풀리지 않는 의문의 답답함을 느꼈다. 아버지의 과거는 무엇이었을까? 평생을 성실한 농부이자 자상한 가장으로만 알았던 아버지에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가족들은 지쳐가고 있었다. 아내 현숙은 밤마다 계속되는 아버지의 소란에 신경이 곤두섰고 아이들도 할아버지의 이상 행동에 겁을 먹기 시작했다.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 민석은 매일 밤 어머니의 서재에서 낡은 일기장과 사진을 들여다보며
실마리를 찾으려 애썼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기도 하고 아버지의 고향 마을에 수소문도 해봤지만 50년 전의 인물을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민석 씨, 우편물 왔어요. 그날 오후 현숙이 굳은 표정으로 편지 한 통을 들고 서재로 들어왔다. 발신인 주소도 이름도 없는 낡은 편지 봉투였다. 받는 사람에는 비뚤비뚤한 글씨로 박춘삼 귀하라고만 적혀 있었다. 민석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이며 편지를 받아들었다. 봉투를 뜯자 안에서는 누렇게 변색된 편지지 한 장이 나왔다. 그리고 그 위에 적힌 첫 문장을 보는 순간 민석은 숨을 멈췄다. 춘삼아, 빚은 갚아야지. 50년이 지나도 나는 잊지 않았네.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의 망상이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내 놈이 내 뒤통수를 치고 그 계집과 달아난 날부터 오늘만을 기다렸다. 이제 내년은 흙으로 돌아갔다지. 잘 됐구나. 이제 방해꾼은 없으니 우리 둘이서만 조용히 끝내자. 내가 가진 다랑아리, 그거 원래 내 몫이 반이라는 거 잊지 않았겠지. 일주일 주마. 내 것을 가지고 내 집 앞으로 나와라. 경찰에 알리거나 딴 생각 품으면 내 새끼들 목숨은 없는 줄 알아라. 편지 마지막에는 오만덕이라는 이름이 피처럼 붉은 잉크로 쓰여 있었다. 민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50년간 묵혀온 증오와 탐욕이 담긴 지옥에서 온 편지였다. 아버지의 불안과 공포는 망상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난 것이었다. 아버지는 짐승 같은 본능으로 오만덕의 귀환을 감지하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어머니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벽화를 지운 행위는 기억을 잃은 노인의 기행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가족을 지키려는 한 남자의 처절한 사투였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현숙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물었다. 민석은 편지를 구겨쥐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아버지는 치매 노인이 아니었다. 평생을 비밀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온 한 명의 고독한 파수꾼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밀을 아들인 자신이 마주해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경찰에 신고해야. 현숙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내 새끼들 목숨은 없는 줄 알아라. 편지의 마지막 구절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오만덕은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아버지를 찾아낼 정도의 집요함을 가진 자였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가족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었다. 일주일. 그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아버지의 기억 속에 잠들어 있는 다랑아리의 위치를 찾아내고 오만덕이라는 악령으로부터 가족을 지켜내야만 했다. 제사장 무너진 벽 너머 드러나는 단서. 아버지, 오만덕이라는 사람 아세요? 그날 밤 민석은 잠든 아버지의 머리맡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만덕의 편지는 그의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를 올려놓았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그렇다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유일한 해결책은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다랑아리의 행방을 찾는 것뿐이었다. 잠결에 오만덕이라는 이름을 들은 아버지가 발작하듯 몸을 떨었다. 그놈, 오면 안 돼. 정의를 지켜야 혀. 아버지는 잠꼬대 속에서도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민석은 구겨진 편지를 아버지의 눈앞에 내밀었다. 아버지, 이 편지 좀 보세요. 오만덕이 보낸 거예요. 아버지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편지지에 적힌 오만덕이라는 이름을 본 순간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달라졌다. 공포와 불안으로 흐릿하던 눈동자에 아주 잠깐 맑고 날카로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전사가 적의 이름을 듣고 깨어나는 것 같았다. 왔구나. 올 줄 알았어. 그 독사 같은 놈. 아버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50년간 묵혀온 분노가 담겨 있었다. 충격요법이 통한 것일까? 편지를 본 아버지는 그날 밤 기적처럼 잠시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말은 여전히 어눌했지만 민석의 질문에 단편적으로나마 대답을 하기 시작했다. 다랑아리, 그건 우리 것이 아니여. 아버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50년 전 아버지는 고향의 작은 사찰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다. 오만덕은 그 절의 행자승이었다. 당시 주지 스님은 임종을 앞두고 외구의 손에서 지켜낸 작은 다랑아리 하나를 춘삼과 만덕에게 맡겼다. 이것은 나라의 보물이다. 훗날 세상이 평안해지면 반드시 나라에 돌려주어라. 그것이 스님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하지만 오만덕은 달랐다. 그는 다랑아리를 팔아넘겨 속세를 떠나고 싶어 했다. 아버지와 오만덕은 심하게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당시 절에 그림을 그려주러 왔던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다랑아리를 숨기고 오만덕을 피해 도망쳤다. 이후 오만덕은 다른 범죄로 감옥에 갔고 아버지는 어머니와 결혼하여 평생을 그 비밀을 지키며 살아왔던 것이다. 그럼 그 다랑아리는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 민석이 다급하게 물었다. 아버지는 힘겹게 손을 들어 하얗게 칠해진 거실벽을 가리켰다. 벽, 정의의 그림 속에 길이 있어. 민석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벽화. 아버지가 미친 듯이 지워버렸던 바로 그 벽화.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다랑아리를 숨긴 장소를 나타내는 지도였던 것이다. 아버지는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오만덕이 그 지도를 해독할까 두려워 필사적으로 지워버리려 했던 것이다. 세상에. 현숙이 손으로 입을 막았다. 온 가족이 미친 노인의 객기라고만 생각했던 행동이 실은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던 것이다. 민석은 다행히 벽화가 완전히 칠해지기 전에 찍어두었던 사진을 떠올렸다. 그는 다급하게 컴퓨터를 켜고 사진 파일을 열었다. 수십 장의 사진을 넘겨보던 민석의 눈이 한 장의 사진에 멈췄다. 어머니가 가장 공들여 그렸던 커다란 목련나무 그림이었다. 무성한 가지들과 화려한 꽃송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림. 하지만 자세히 보니 몇몇 가지들은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고 특정 꽃잎들은 마치 무언가를 가리키는 화살표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건 우리 옛날 집 평면도야. 건축 설계사인 민석의 눈에는 그것이 보였다. 복잡한 나뭇가지들은 옛집의 기둥과 석가래를, 꽃송이들은 방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붓질을 멈췄던 바로 그 자리, 가장 큰 목련꽃 봉우리는 아궁이, 옛날 집 부엌 아궁이 옆이야. 그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제5장 녹슨 열쇠, 열리는 판도라. 시간이 없어. 당장 떠나야 해. 다음 날 새벽 민석은 온 가족을 깨웠다. 아버지의 고향집,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가 되어버린 그곳으로 가야 했다. 오만덕이 약속한 날짜까지는 이제 닷새밖에 남지 않았다. 그 안에 다랑아리를 찾아내고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현숙과 수지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민석의 단호한 표정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오히려 평온해 보였다. 모든 비밀을 털어놓은 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했다. 민석의 차는 고속도로를 달려 시골길로 접어들었다. 3시간을 넘게 달려 도착한 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산골 마을이었다. 아버지가 태어나고 자란 곳. 민석에게는 어린 시절 몇 번 와본 기억이 전부인 낯선 곳이었다. 낡은 흙담과 녹슨 양철 지붕들 사이로 허물어져가는 집 한 채가 보였다. 바로 아버지의 옛집이었다. 잡초가 무성한 마당을 지나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본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여기구나. 민석이 중얼거렸다. 집안은 온통 먼지와 거미줄투성이었다. 하지만 구조는 벽화 속 그림과 정확히 일치했다. 민석은 곧장 부엌으로 향했다.
아궁이는 검게 그을린 채 반쯤 무너져 있었다. 벽화 속 목련꽃 봉오리가 가리키던 곳, 바로 아궁이 옆 흙벽이었다. 민석은 미리 준비해간 작은 곡괭이로 벽을 조심스럽게 두드려보기 시작했다. 텅, 텅, 텅. 다른 곳과 달리 유독 둔탁한 소리가 나는 지점이 있었다. 여기다. 민석이 힘주어 벽을 내리치자 흙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며 벽의 일부가 허물어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5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상자에는 녹슨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민석은 주머니에서 오동나무 상자에 있던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수십 개의 열쇠 중 하나를 골라 자물쇠에 넣고 돌리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다. 상자 안에는 부드러운 솜이 가득 채워져 있었고 그 중심에 보름달처럼 희고 고운 자태의 다랑아리가 고이 누워 있었다. 50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영롱한 빛. 그것은 단순한 도자기가 아니었다. 한 나라의 역사와 주지 스님의 신념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평생이 담긴 성물이었다. 아버지는 다랑아리를 보자마자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렸다. 지켰다. 정희. 내가 약속을 지켰어. 그 모습을 보는 가족들의 눈시울도 뜨거워졌다. 평생을 치매 노인으로만 무기력한 가장으로만 여겼던 아버지. 그의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올려져 있었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집 밖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낮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찾았구나, 춘삼아. 역시 내 기억이 맞았어. 민석과 가족들이 경악하며 돌아본 문 앞에는 사진 속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 오만덕이 서 있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뱀처럼 번뜩이는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날카롭게 날이 선 낫이 들려 있었다. 제육장 50년의 추격, 최후의 대면. 오만덕? 아버지의 입에서 터져나온 신음은 공포라기보다는 숙명을 받아들이는 자의 체념에 가까웠다. 오만덕은 낄낄거리며 웃었다. 주름진 얼굴에 탐욕과 증오가 뱀처럼 얽혀 있었다. 오랜만이다, 춘삼아. 내 놈 찾느라 내 반평생을 바쳤다. 그의 시선은 민석이 들고 있는 다랑아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계집은 어디 있냐? 내년 때문에 내 인생이. 오만덕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석이 앞을 가로막았다. 당신이 오만덕이요? 우리 아버지를 평생 괴롭힌 게 당신이란 말이요. 민석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원흉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오만덕은 민석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흘렸다. 내 놈이 그놈 아들놈이구나. 애비나 아들이나 똑같이 건방져. 비켜. 그건 내 거야. 그가 손에 든 낫을 고쳐쥐며 한 발자국 다가왔다. 현숙과 수지는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안 돼. 그건 당신 것이 아니야. 그때까지 주저앉아 떨고만 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고함을 질렀다. 모두의 시선이 아버지에게로 향했다. 치매 노인의 공허한 눈빛은 사라지고 50년 전 그날 친구의 배신에 맞서야 했던 청년 박춘삼의 강렬한 눈빛이 돌아와 있었다. 그건 스님의 유언이다. 나라에 돌려줘야 할 보물이야.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민석의 앞을 막아섰다. 앙상했지만 그 등은 세상 어떤 산보다도 커 보였다. 웃기지 마라, 박춘삼. 위선자 같은 놈. 그 스님도 죽고 내년도 죽었어. 이제 증인은 아무도 없다. 오만덕이 미친 듯이 웃으며 낫을 휘둘렀다. 아버지. 민석이 아버지를 밀치고 앞으로 나섰다. 하지만 그보다 빠른 것이 있었다. 민석이 미리 신고해둔 경찰이었다. 민석은 서울을 떠나기 전 만약을 대비해 지역 경찰서에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 두었던 것이다. 오만덕이 집으로 들어서는 것을 확인한 경찰들이
순식간에 들이닥쳐 그를 제압했다. 꼼짝 마.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낯을 든 채 발버둥 치던 오만덕은 결국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실려갔다. 그는 끌려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랑아리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악을 썼다. 박춘삼, 내 것을 내놔. 이건 내 거야. 그의 추악한 외침은 산골 마을의 고요함 속에 묻혀 사라졌다. 모든 상황이 끝나자 긴장이 풀린 아버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아버지, 가족들이 달려갔을 때 아버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평생을 짓누르던 악연의 고리가 마침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다랑아리는 국립박물관에 기증되었다. 전문가들은 16세기 작품으로 임진왜란 당시 소실된 것으로 알려진 국보급 유물이라며 경탄을 금치 못했다. 박물관 측은 다랑아리를 평생 지켜낸 박춘삼 노인과 그의 아내 이정희 여사의 이름을 함께 새긴 작은 명패를 다랑아리 옆에 세워주었다.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하지만 그날의 충격으로 치매 증상은 더욱 깊어져 이제는 가족들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제7장 지워진 기억, 남겨진 사랑. 시간이 흘렀다. 오만덕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세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박춘삼 노인의 시간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멈춰버렸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았다. 기억은 산산조각 났고 언어는 의미를 잃었다. 더 이상 오만덕의 이름을 부르며 불안에 떨지도 않았고 다랑아리를 찾지도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50년간의 사투는 하얀 페인트로 덧칠된 벽화처럼 완전히 지워진 듯했다. 민석은 매일같이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낯선 사람이 주는 밥을 받아먹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민석은 그런 아버지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모든 것을 지켜냈지만 정작 아버지는 텅 비어버렸다. 과연 이것이 행복한 결말일까? 민석은 후회했다. 아버지가 벽화를 지울 때 그 절박한 눈빛을 조금 더 일찍 알아차렸더라면 치매 노인의 망상으로 치부하지 않고 그의 고통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아버지를 이렇게까지 외롭게 만들지는 않았을 텐데. 어느 화창한 봄날 민석은 휠체어에 아버지를 태우고 국립박물관을 찾았다. 수많은 인파 속을 지나 마침내 다랑아리가 전시된 곳에 도착했다. 영롱한 백색의 다랑아리는 은은한 조명 아래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기증자 박춘삼, 이정이라고 적힌 명패가 빛나고 있었다. 민석은 아버지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아버지, 보세요. 어머니랑 아버지 이름이에요. 두 분이서 평생 지켜내신 거예요. 아버지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초점 없는 눈으로 다랑아리를 잠시 바라볼 뿐이었다. 민석은 실망감을 감추고 돌아서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아버지의 앙상한 손이 천천히 올라가더니 전시관의 차가운 유리벽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그의 마른 입술 사이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정희, 아내의 이름이었다. 기억의 파편 속에서도 단 하나 결코 놓지 않았던 이름. 평생을 지키려 했던 약속의 주인이자 그의 세상의 전부였던 사람. 그 한마디에 민석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사랑만은 잃지 않았던 것이다. 50년의 비밀도 쫓기던 공포도 나라의 보물도 그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결국 아내를 향한 깊고 애틋한 사랑이었음을 민석은 깨달았다. 제8장 다시 그리는 그림, 이어지는 약속. 1년 후 아버지 박춘삼 노인은 아내의 곁으로 돌아갔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내의 이름만을 되뇌었다고 한다. 장례를 마친 후 민석은 가족들과 함께 거실에 모였다. 한동안 비어있던 하얀 페인트가 칠해진 벽을 모두가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 벽은 가족에게 상처이자 동시에 구원이었다.
다시 그릴까? 민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의 벽화를 우리 기억으로 다시 그리는 거야. 현숙과 수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도 찬성했다. 다음 날부터 온 가족이 벽에 매달렸다. 민석은 어머니의 스케치북과 남겨진 사진들을 보며 밑그림을 그렸다. 현숙은 색을 칠했고 아이들은 작은 꽃과 나비를 그려 넣었다. 그림 실력은 모두 서툴렀다. 어머니의 섬세한 필치와는 비교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벽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채워지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 옆에는 손주들의 웃는 얼굴이 그려졌다. 할머니의 목련나무 가지에는 새로운 잎사귀들이 돋아났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가족들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했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가족을 아꼈는지. 하얀 벽은 가족의 웃음소리와 추억으로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다. 몇 주 후 새로운 벽화가 완성되었다. 예전만큼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족의 그림이었다. 그림의 중앙 가장 큰 목련나무 아래에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그려 넣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를 새겼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지켜낸 당신들을 기억하며. 그날 저녁 완성된 벽화 앞에 모여 앉은 가족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민석은 깨달았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것은 단순히 값비싼 다랑아리가 아니었음을.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이었고 신념이었으며 가족의 평화였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은 남겨진 가족들이 이어가야 할 몫이었다. 벽화는 지워졌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과 희생의 정신은 새로운 그림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었다. 창밖으로 들어온 저녁 햇살이 새로 그린 벽화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마치 하늘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됐다. 고맙다 하고 미소 짓는 것만 같았다.